엄마, 이 선생님 눈이 나랑 똑같이 생겼어요.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던 혜진이의 한마디에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든 그 남자, 장민호의 눈이 크게 떨렸어요. 10년 전 나를 믿지 않고 떠났던, 그리고 내가 임신 사실조차 말하지 못하고 도망쳤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민호의 시선이 혜진이의 귓불의 작은 점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게 보였어요. 10년 동안 홀로 지켜온 비밀이 단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는 모함을 받은 나를 믿지 않았고 나는 상처받은 채 떠났죠. 그리고 한 달 후 임신 사실을 알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낳고 혼자서 키우며 여수에서 새 삶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운명의 장난처럼 그가 내 딸의 담당 의사로 나타났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만난 그가 자신의 딸인 줄도 모르는 혜진이를 살펴보고 있는 이 순간 나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영원히 비밀로 간직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댓글에 숫자 1, 아쉽다면 0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반응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참고가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여수의 3월은 아직 차갑습니다. 바닷바람이 골목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간판이 삐걱거렸죠. 유정꽃다방이라고 쓰인 작은 간판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지만 나는 굳이 새로 칠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10살이 된 혜진이는 아직 곤히 자고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죠. 커피를 내리는 동안 창밖을 보니 가게 문 앞에 또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한 달 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정확히 월요일 새벽마다 누군가 꽃다발을 놓고 갑니다. 받는 사람 이름은 없고 보내는 사람도 없었죠. 문을 열고 나가 꽃다발을 집어들었습니다. 프리지아와 수선화, 그리고 이름 모를 보라색 작은 꽃들이 섞여 있었어요. 향기가 진했습니다. 나는 꽃다발을 가게 안으로 들고 들어와 물통에 담갔습니다. 엄마, 벌써 일어났어요? 혜진이가 잠옷바람으로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머리카락이 이리저리 뻗쳐 있었죠. 응, 오늘 꽃 납품 일찍 들어와서. 거짓말이었어요. 납품은 9시나 되어야 옵니다. 혜진이는 식탁에 앉아 우유를 마시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또 그 꽃다발 왔어요? 응. 엄마, 나는 어디서 왔어요? 아빠는 어디 있고?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나는 싱크대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말했죠.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친구들이 다 아빠 있는데 나만 없잖아요. 나는 혜진이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혜진아, 세상에는 여러 가족이 있어. 우리는 우리대로 행복하잖아. 그래도 아빠가 누군지는 알고 싶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0살이면 이제 알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가게 문을 열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어요. 유정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네, 김 사장님. 좋은 하루 되세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나는 늘 긴장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과거를 아는 사람이 나타날까봐. 오전 10시쯤 처음 보는 남자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병원 직원증이 주머니에서 살짝 보였죠. 안녕하세요. 꽃다발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네,
어떤 용도로 쓰실 건가요? 병원에 입원한 환자분께 드릴 거예요. 나는 밝은색 꽃들을 골라 다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가게를 둘러보다가 물통에 담긴 보라색 꽃을 가리켰어요. 저 꽃 이름이 뭐예요? 나는 그 꽃을 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그 꽃 이름은 물망초였어요. 잊지 말아달라는 꽃말을 가진. 그리고 그건 민호가 고등학교 때 내게 처음 준 꽃이기도 했죠. 물망초예요. 아, 물망초. 꽃말이 뭐죠? 나를 잊지 마세요,입니다. 점심시간 혜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오늘 체육 시간에 또 기침했어요. 선생님이 병원 가보래요. 알았어. 내일 가자. 혜진이는 태어날 때부터 기관지가 약했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도 있어서 가게 일을 하는 게 늘 조심스러웠죠. 저녁을 먹으며 혜진이가 또 물었습니다. 엄마, 아까 그 꽃다발 말이에요. 정말 누가 보내는지 몰라요? 몰라.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혜진아, 엄마가 모르는 일도 있어. 밤이 되어 일기를 썼습니다. 10년째 쓰는 일기장이었어요. 3월 18일. 오늘도 꽃다발이 왔다. 물망초가 섞여 있었다. 혜진이가 아빠에 대해 물었다.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민호를 떠올리지 않으려 해도 자꾸 생각난다. 혜진이가 민호를 닮아가는 게 보인다.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도 생각할 때 미간을 찌푸리는 것도.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여수 바다가 멀리 보였어요. 10년 전 임신 사실을 알고 무작정 내려온 곳이었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이제야 깨닫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가게에는 진한 커피 향이 가득했습니다. 오전 10시,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죠. 6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품위 있는 차림새에 따뜻한 눈빛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젊은 사장님이 혼자 이 가게를 운영하시는군요. 그녀가 커피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네, 벌써 5년째예요. 대단하네요. 혼자 아이 키우면서 가게까지. 순간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동네 분이신가요? 아니에요. 서울에서 왔어요. 딸이 여수에 살거든요.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 혹시 두 번째 기회라는 거 믿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두 번째 기회요? 네. 인생에서 실패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말이에요. 나는 천천히 대답했죠. 글쎄요. 사람은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다시 시작이라는 말은 끝나본 사람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끝이 있어야 시작도 있는 거죠. 그녀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면서 명함을 하나 건넸어요. 서울에 오시면 연락 주세요. 희망 상담센터예요. 명함에는 희망 상담센터 원장 김은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혜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혜진이는 계속 기침을 했고 나는 아이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죠. 엄마, 나 많이 아픈 거 아니죠? 아니야. 그냥 감기야.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어머님, 아이가 천식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알레르기 수치가 상당히 높네요.
혹시 집에 꽃이나 식물이 많나요?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꽃가게를 운영하는데 꽃가루를 피하라니. 병원을 나오는 길 혜진이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내가 아파서 가게 못하게 되면 어떡해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집에 돌아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3월 19일. 오늘 한 손님이 두 번째 기회에 대해 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내게 두 번째 기회란 무엇일까? 민호를 떠난 것이 첫 번째 삶의 끝이었다면 지금은 두 번째 삶인 걸까? 혜진이가 천식 진단을 받았다. 민호도 어릴 때 천식이 있었다고 했던 기억이 난다. 유전인 걸까? 내가 아무리 과거를 지우려 해도 혜진이 안에 민호가 살아있다. 밤이 깊어갈수록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때 혜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안 자요? 응, 곧 잘게. 혜진이는 물을 마시고 내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나 알아요. 엄마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거. 나는 혜진이를 안았습니다. 혜진아, 엄마도 엄마가 되기 전에는 그냥 사람이었어. 알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줄 거죠? 그래, 언젠가는.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아 가게로 나갔습니다. 문득 물망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물망초를 만지며 민호를 떠올렸어요. 고등학교 2학년 봄날, 민호가 처음 고백하던 날. 가게 문을 잠그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3시에 누가 전화를 하는 걸까요? 발신자 표시 제한이었어요. 여보세요? 침묵. 상대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숨소리가 들렸죠.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문 앞에 또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상자였죠.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민호와 함께 찍은 사진. 뒷면에는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믿나요? 나는 사진을 품에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기회. 그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봄비가 내렸습니다. 가게 유리창에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걸 보며 나는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번 달 매출이 지난달보다 15% 줄었습니다. 꽃 납품처 하나가 거래를 끊었기 때문이었죠. 사장님, 죄송하지만 이제 대형 꽃집에서 받기로 했어요. 어제 받은 전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오전 11시 단골 손님인 최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60대 후반의 그녀는 늘 까다로운 주문을 했어요. 유정 씨, 지난번에 만들어준 꽃다발이 이틀 만에 시들어버렸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항변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다음번엔 더 신선한 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최 여사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점심시간 혜진이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혜진이가 오늘도 수업 중에 계속 기침을 해요. 그리고 집중력도 떨어진 것 같아요.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인데요. 가족 그림을 그렸는데 아빠 자리에 물음표를 그려놨더라고요.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후 3시 동네 아주머니들이 가게에 모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떠는 그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어요. 유정 씨는 참 대단해. 혼자서 애도 키우고 가게도 하고. 그러게. 근데 애 아빠는 대체 누구야? 나는 못 들은 척 커피를 내렸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저녁 혜진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이는 밥을 잘 먹지 않았어요. 왜 안 먹어? 엄마, 우리 아빠는 나쁜 사람이에요? 나는 혜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진아,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때로는 서로를 위해 떨어져 있는 게 나을 때도 있고. 밤이 되어 일기를 썼습니다. 3월 20일.
혜진이가 아빠에 대해 계속 묻는다. 학교에서 물음표로 아빠를 그렸다고 한다. 내가 아이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클까? 민호와 나의 과거는 너무 복잡하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사건. 박난이가 나를 모함했고 모두가 그녀의 말을 믿었다. 심지어 민호까지도. 나는 자퇴했고 한 달 후에 임신 사실을 알았다. 혼자 결정했다. 아이를 낳기로. 그리고 여수로 내려왔다. 일기를 쓰다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또 발신자 표시 제한이었어요. 이번엔 문자였죠. 과거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 곧 만나자.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나를 알고 있었어요. 새벽 1시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나왔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사진을 다시 꺼내 보았어요. 민호와 내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휴대폰을 들어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장민호 의사라고 입력했어요. 몇 개의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장민호 전문의, 의료봉사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민호가 의사가 되었구나.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었구나. 혜진이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얼른 아이 방으로 갔죠. 혜진이는 잠결에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괜찮아? 아이는 눈을 뜨지 않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어디 있어요? 새벽 4시 혜진이가 다시 잠들자 나는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물을 마시며 창밖을 보니 비가 그쳤어요. 10살짜리 우주. 혜진이는 내 우주였습니다. 하지만 그 우주에는 블랙홀이 있었어요. 아빠라는 이름의 블랙홀. 아침이 되었습니다. 가게 앞에 또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엔 해바라기였어요. 그리고 카드가 하나 꽂혀 있었죠. 혜진이를 만나고 싶다. 누군가 혜진이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폭풍이 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죠. 오후 2시 30분.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급박한 목소리에 나는 손에 들고 있던 화분을 떨어뜨렸어요. 어머님, 혜진이가 체육 시간에 쓰러졌습니다. 지금 구급차로 여수중앙병원 응급실로 이송 중이에요.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가게 문을 잠그는 것도 잊은 채 택시를 잡아탔어요. 선생님, 혜진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체육 시간에 달리기를 하다가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켰어요. 병원까지 15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응급실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뛰어들어갔죠. 김혜진, 10살 여자아이요. 방금 구급차로 왔어요. 간호사가 나를 응급처치실로 안내했습니다. 커튼 너머로 의료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산소 포화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에피네프린 준비해 주세요.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어요. 30분이 지났을까요? 커튼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뒷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 어깨의 넓이, 걸음걸이까지. 의사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나와 눈이 마주쳤어요. 민호였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그의 얼굴은 조금 더 성숙해졌지만 여전히 그였어요. 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유정, 내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몸을 돌려 도망치고 싶었지만 혜진이 때문에 그럴 수 없었어요. 우리 애는, 혜진이는 괜찮아요? 민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의사의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급성 천식 발작이었습니다. 지금은 안정을 찾았지만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가 차트를 들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당신 딸입니까? 그 질문에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아이 아버지는 없어요.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차트를 다시 보며 물었습니다. 아이가 2015년 1월생이네요. 그럼 지금 10살. 그가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무언가를 계산하는 것 같았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정, 설마. 그냥 치료만 해주세요. 아무 말도 묻지 말고. 민호는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죠.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어요. 선생님, 입원실로 옮길 준비가 됐습니다. 6층 소아병동 612호실입니다. 혜진이가 있는 병실로 갔습니다. 아이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잠들어 있었어요.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1시간 후 민호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전문적으로 혜진이의 상태를 체크했어요. 호흡은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은 입원해서 지켜봐야 해요. 그가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잠시 밖에서 얘기 좀 할까요? 병원 복도는 한산했어요. 민호는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있었죠.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가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했는데? 날 믿지도 않았으면서. 그래도 아이가 있다면 말했어야지. 내 아이라면. 내 아이가 아니야. 민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시기가 정확히 맞아. 그리고 아이가 나를 닮았어. 착각이야. 유정. 그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10년 전처럼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으면 들어갈게. 나는 돌아서려 했지만 민호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기다려. 진실을 말해줘. 진실? 넌 진실을 들을 자격이 없어. 병실로 돌아왔을 때 혜진이가 깨어 있었습니다. 엄마. 응, 엄마 여기 있어. 아까 의사 선생님. 되게 잘생겼어요. 새벽 3시 민호가 회진을 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혜진이의 상태를 체크했어요. 내일 검사 결과가 나오면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도 지금 여수중앙병원에서 일해. 응급의학과 과장이야. 2개월 전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민호가 여수에 있다니. 내일 다시 올게. 그리고 유정. 우리 진짜 얘기해야 해. 문이 닫히고 나는 혜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옥의 문이 열렸다는 걸 알았어요. 토요일 아침 혜진이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도 떼고 스스로 앉아서 죽을 먹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오전 9시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가 다른 의료진 없이 혼자 들어왔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혜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민호는 차트를 확인하며 혜진이의 손톱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혜진이도 그처럼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민호의 시선이 혜진이의 귓불로 옮겨갔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혜진이의 귓불에도 민호와 똑같은 작은 점이 있었으니까요. 혜진이가 민호를 올려다보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많이 나았어요. 민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청진기를 꺼냈어요. 검진이 끝나자 민호가 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에서 이야기하자는 신호였죠. 병원 옥상 정원은 한산했습니다. 민호는 난간에 기대어 서서 멀리 보이는 여수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 사라졌어? 그날 이후로 연락도 안 되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돌아서서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아이가 있다는 걸. 내 아이라는 걸. 내 아이가 아니라고 했잖아. 민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아이가 나를 너무 닮았어. 손톱 물어뜯는 버릇, 귓불의 점, 심지어 꽃가루 알레르기까지. 민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딸이지? 혜진이가 내 딸이지?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이에겐 알 권리가 없어. 넌 그저 의사일 뿐이야.
알 권리, 내게도 알 권리가 있었어. 아빠가 될 권리도. 그 권리를 가장 먼저 버린 건 당신이야. 나니의 말을 믿고 날 의심했잖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혜진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가족 그림이었어요. 민호가 그 그림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선생님, 저 언제 퇴원할 수 있어요? 내일이면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민호는 부드럽게 웃으며 혜진이 옆에 앉았습니다. 이 그림 잘 그렸네. 누구야? 우리 가족이에요. 이건 엄마, 이건 나, 그리고 이건 아직 못 만난 아빠예요.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빠를 만나고 싶어? 네. 엄마는 아빠가 나쁜 사람이 아니래요. 그날 밤 민호는 3번이나 회진을 왔습니다. 새벽 2시 그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죠. 의료 기록을 확인했어. 혜진이가 어릴 때부터 천식이 있었더라. 나도 어릴 때 천식이 있었어. 그만해. 혜진이는 내 딸이야. 민호가 돌아섰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10년이야. 10년을 몰랐어. 내 딸이 있다는 걸. 새벽 5시 혜진이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아빠, 아빠 어디 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는 동안 민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병원을 나서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혜진아. 민호였습니다. 그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빨리 나으라고 선물이야. 혜진이가 상자를 열자 작은 오르골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함께 듣던 노래였죠. 건강해야 해. 약속해 줄래? 네, 약속할게요. 민호가 일어서서 나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고. 태어난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혜진이는 학교에 다시 다니기 시작했고 나는 가게 일을 재개했어요. 오후 4시 가게 문이 열리며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명함을 내밀며 자신을 소개했죠. 여수시 문화센터 피아노 강사라고 했습니다. 혜진이가 음악에 재능 있는 아이들을 선발해 무료로 레슨을 해주는 프로그램에 선발되었다는 거였죠. 나는 의심스러웠지만 학교 공식 서류를 보고 안심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혜진이가 첫 피아노 레슨을 받으러 갔습니다. 1시간 후에 데리러 가기로 했죠. 하지만 40분쯤 지났을 때 혜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병원에서 만났던 의사 선생님이 피아노 가르쳐주고 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가게 문을 닫고 뛰어갔어요. 문화센터 3층 연습실 유리문 너머로 민호와 혜진이가 나란히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나는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침착한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혜진아, 밖에 나가 있어. 혜진이가 나간 후 나는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딸을 알고 싶었어. 내가 허락했어? 민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열흘 동안 고민했어. 어떻게 혜진이에게 다가갈까? 넌 절대 허락하지 않을 테니까. 혜진이가 음악에 재능이 있어. 나를 닮았나 봐. 밖에서 기다리던 혜진이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화났어요? 민호가 혜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어요. 혜진아,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 하자. 다음에 또 보고 싶은데 엄마가 허락해 주실까? 엄마, 제발요. 피아노 정말 재밌어요. 그 간절한 눈빛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혜진이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피아노 레슨을 받았어요. 나는 늘 밖에서 기다렸지만 민호와 혜진이가 점점 가까워지는 걸 막을 수 없었죠. 4월 1일 월요일
민호가 혜진이를 데리고 음악회에 갔습니다. 나는 불안해서 몰래 따라갔어요. 여수예술회관 소극장. 나는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혜진이는 눈을 반짝이며 무대를 바라보았고 민호는 그런 혜진이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죠. 중간 휴식 시간 민호가 내게 다가왔어요. 고마워. 혜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줘서. 착각하지 마. 혜진이가 원해서 허락한 거야. 민호가 작은 봉투를 내밀었어요. 혜진이 생일이 다음 주라고 들었어. 선물이야. 봉투 안에는 혜진이 이름으로 된 피아노 학원 1년 수강권이 들어 있었죠. 뒷면에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아빠가 되고 싶었다. 단 한 번만이라도. 그날 밤 민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싶어. 그럼 혜진이가 알게 돼. 아직은 안 돼. 언제까지 숨길 거야? 다음 날 가게에 또 꽃다발이 왔습니다. 이번엔 보내는 사람이 적혀 있었어요. 박난이라고. 카드에는 한 줄이 적혀 있었죠. 곧 만나자. 할 이야기가 있어. 악몽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숨겨왔던 것들이 하나둘 쓰면 위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4월 5일 금요일 오후 카페 한 구석에서 난이를 만났습니다. 10년 만이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난이는 시의원 부인이 되어 있었어요. 다음 달에 있을 동창회를 주최한다고 했습니다. 민호가 여수에 있더라. 알고 있었지? 그리고 내 딸도 봤어. 민호를 정말 많이 닮았더라.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난이가 계속 말했어요. 10년 전 그 일 기억하지? 시험지 도난 사건. 난이가 봉투를 꺼냈어요. 낡은 사진들과 함께 충격적인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그때 시험지를 훔친 건 내가 아니었어. 너도 아니었고 우리 반 김준호였어. 그 애가 나한테 제안했어. 내가 했다고 하면 5천만 원을 주겠다고. 왜 나였어? 넌 장학금을 받아야 했잖아. 경쟁자였어. 그리고 민호도 내가 없으면 내게 올 줄 알았고. 난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 남편이 다음 선거에 출마해. 과거가 깨끗해야 해. 그래서 제안하러 왔어. 그녀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수표가 들어 있었어요. 1억이었죠. 여수를 떠나. 혜진이와 함께. 그리고 과거 일은 모두 잊어. 나는 수표를 밀어냈습니다. 거절하면 후회할 거야. 동창회에서 모든 걸 까발릴 수도 있어. 난이가 떠난 후 나는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문에 붉은 스프레이로 낙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짓말쟁이, 사생아라는 단어가 선명했어요. 다음 날 아침 가게에도 같은 낙서가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지나갔어요. 점심시간 민호가 가게에 왔습니다. 그는 지워지지 않은 낙서 자국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난이 짓이야? 내가 해결할게. 어떻게? 난이 남편은 시의원이야. 민호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야. 이제 나도 있어. 4월 7일 동창회 초대장이 왔습니다. 추억의 그날처럼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나는 초대장을 찢으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날 밤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사건 당일의 기록이 자세히 적혀 있었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난이 어머니의 통화 내용을 적어둔 메모가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녹음 파일을 찾았습니다. 그 애가 그런 애일 리 없잖아요. 유정이가 아니라는 걸 우리 다 알아요. 하지만 난이 어머니가 워낙 세니까. 4월 8일 혜진이가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요.
혜진아,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날 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창회에 같이 가자. 난이가 뭔가 꾸미고 있어. 알았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나와 민호 둘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난이도 혜진이도 그리고 10년 전의 진실도 모두 얽혀 있었어요. 4월 10일 월요일 혜진이의 11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아이는 들떠 있었어요. 오후 3시 학교에서 돌아온 혜진이가 거실 탁자 위에 놓인 큰 선물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생일 축하해, 혜진아. 민호 선생님이 보낸 거예요.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스케치북과 고급 색연필 세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액자에는 피아노 앞에 앉은 혜진이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또 다른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민호가 주문한 피아노 모양 케이크였죠. 혜진이의 11번째 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녁 혜진이가 그린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족 그림이었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아빠 자리에 물음표 대신 희미한 사람 형체가 그려져 있었죠. 피아노를 치는 손은 선명했습니다. 이게 누구야? 그냥 상상으로 그린 아빠예요. 피아노 잘 치는 아빠. 다음 날 민호가 혜진이를 데리고 미술관에 갔습니다. 나도 따라갔지만 거리를 두고 지켜보았어요. 두 사람의 옆모습이 거울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점심은 미술관 카페에서 먹었어요. 혜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도 어릴 때 아빠가 없었어요? 아니, 있었어. 하지만 자주 못 봤어. 그럼 외로웠겠네요. 응, 외로웠어. 혜진이처럼. 4월 13일 혜진이가 열이 나서 학교를 쉬었습니다. 민호가 직접 집으로 왕진을 왔어요. 혜진이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알아요. 나도 혜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 11년을 놓쳤어. 첫 걸음마도, 첫 말도, 첫 등교도. 그날 밤 혜진이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아빠, 민호 선생님이 아빠면 좋겠어. 4월 15일 우연히 혜진이의 일기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민호 선생님이랑 피아노 쳤다. 선생님 손이 정말 크다. 근데 신기한 건 손 모양이 똑같다는 거다. 둘째 손가락이 유난히 긴 것도, 새끼 손가락이 약간 휜 것도. 4월 16일 혜진이가 학교 미술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민호에게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제가 상 받았어요. 정말? 우리 혜진이가 최고네. 뭘 그렸어? 가족이요. 엄마랑 저랑. 그리고 상상의 아빠요. 상상의 아빠는 어떤 모습이야? 키가 크고, 손이 크고, 피아노를 잘 치고 의사예요. 그날 밤 민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혜진이가 날 아빠로 그렸어. 4월 17일 혜진이와 민호가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피아노 앞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똑같은 각도로 고개를 기울이고 똑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혜진이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나와 아빠가 되었으면 하는 사람. 그날 저녁 혜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민호 선생님이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가족이 될 수는 없을까요? 우리는 서로의 거울이었습니다. 민호와 혜진이는 혈연의 거울이었고 나와 혜진이는 사랑의 거울이었어요. 4월 18일 일요일 새벽 4시 혜진이가 심하게 기침을 하다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파랗게 질리고 입술이 보라색으로 변했어요. 나는 공황 상태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민호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당직이 아니었는데도 나와왔어요. 혜진이를 본 순간 그의 눈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야 합니다. 급성 호흡 부전이에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내 딸이야. 내가 지킬 거야. 민호가 내 어깨를 잡고 정면으로 마주 보았어요.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혜진이를 살려야 해. 중환자실 앞에서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민호는 직접 수술실에 들어가 집도했어요. 오전 8시 민호가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번졌어요. 위기는 넘겼어. 하지만 유전적 요인이 있는 것 같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당신 딸이에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벽에 기대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알고 있었어. 처음 봤을 때부터. 오후가 되어 혜진이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꿈틀거렸죠. 혜진이가 희미하게 웃으며 민호를 보았습니다. 입모양으로 뭔가를 말했어요. 아빠. 민호가 혜진이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꽃 냄새 나는 아빠 왔어? 응, 아빠 왔어. 이제 안 떠날게. 저녁 혜진이가 잠든 사이 민호와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왜 혼자 결정했어? 너도 날 혼자 두고 결정했잖아. 난이 편을 들기로. 그래도 말했어야지. 아이가 있다는 걸. 믿었을 거야? 그때 너라면? 민호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말하자. 혜진이가 완전히 회복되면. 밤 10시 혜진이가 또 위급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민호가 다시 응급처치에 들어갔어요. 새벽 2시 혜진이의 상태가 안정되었습니다. 민호가 지친 몸을 이끌고 나왔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어. 내 유전자와 99% 일치해. 혜진이는 확실히 내 딸이야. 새벽 5시 혜진이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같이 있어. 민호와 나는 혜진이 양옆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3사람이 한 공간에 가족처럼 있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혜진이가 나와 민호를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왜 계속 여기 있어요? 혜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알아요. 민호 선생님이 아빠잖아요. 처음부터 알았어요. 민호가 혜진이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우리 딸. 늦어서 미안해. 안 늦었어요. 이제 왔으면 됐어요. 1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이 드러났지만 생각보다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4월 20일 수요일 혜진이가 퇴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민호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친자 확인 소송을 하고 싶어? 법적으로 혜진이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 혜진이가 받을 충격을 생각해 봤어? 이미 소문이 돌고 있어. 난이가 퍼뜨리고 있어. 민호가 핸드폰을 보여주었어요. 동창의 채팅방에 난이가 올린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오후 2시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교장실로 오라는 연락이었어요. 교장실에는 이미 몇몇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고 난이도 있었죠. 김혜진 학생에 대한 이야기가 학부모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난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해요. 그건 우리 가족 문제예요. 집으로 돌아오니 혜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저녁 민호가 서울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병원에서 문제가 생겼어. 상부에서 내 개인사가 병원 이미지에 영향을 준다고. 서울로 복귀 제안을 받았어. 가게도 문제야. 손님이 뚝 끊겼어. 4월 23일 난이가 변호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기회야. 여수를 떠나. 그럼 모든 걸 멈출게. 왜 이러는 거야? 민호는 내가 가져야 했어.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수를 떠나겠다는 각서였어요. 나는 찢어버렸습니다. 후회할 거야.
내 딸이 받을 상처를 생각해봐. 4월 25일 가게에 불이 났습니다. 새벽 3시 이웃의 신고로 겨우 진화되었지만 피해가 컸어요. 방화 흔적이 있어요.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민호가 달려왔어요. 가게 그만두고 서울로 가자. 셋이서 새로 시작하자. 여기가 혜진이의 집이야. 그날 밤 집 앞에서 법원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난이 남편이 명예훼손으로 나를 고소했다는 내용이었죠. 난이가 작정하고 나선 거야. 새벽 민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울 병원에서 최후 통첩이 왔어. 일주일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해고라고. 나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그날의 기록을 다시 읽었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호와 혜진이가 있었으니까. 진실은 언제나 반격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숨긴 진실도 난이가 조작한 거짓도 모두 반격하고 있었어요. 4월 27일 화요일 민호가 서울로 떠났습니다. 병원의 최후 통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새벽 5시 여수역에서 그를 배웅했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려. 정리하고 다시 올게.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 떠나면 돌아오기 어렵다는 걸. 집으로 돌아오니 혜진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갔죠? 또 떠났죠? 다시 안 올 거예요. 다들 그래요. 오후 법원에서 출두 명령이 왔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지만 가게가 불타서 돈이 없었습니다. 은행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83만 원. 이달 월세도 내기 어려운 금액이었어요. 저녁 집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유정 씨, 미안하지만 다음 달까지만 있어주세요. 집마저 잃게 된 거예요. 가게도 집도 민호도 모든 걸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밤 혜진이가 열이 났습니다. 39도. 병원에 가야 했지만 민호가 없는 병원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직 의사가 진찰했습니다. 스트레스성 발열이에요. 아이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새벽 3시 혜진이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아빠, 가지 마. 엄마랑 나랑 버리지 마. 4월 28일 민호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어요. 오후 난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호가 서울에서 약혼했대. 병원 이사장 딸이랑.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깨달았어? 넌 혼자야. 혜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 학교 옮기면 안 돼요? 친구들이 다 피해요. 그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어요. 엄마, 우리 어떻게 될까요? 4월 29일 통장에서 마지막 돈을 찾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불타버린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유정꽃다방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죠. 집 앞에 도착하니 법원 집행관이 서 있었습니다. 난이 남편이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했어요. 혜진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 둘이면 충분해요. 새벽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어요. 혜진이의 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검사비는 200만 원. 나는 울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나는 버티는 사람이었습니다. 10년 전에도 지금도. 하지만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모든 걸 잃었으니까요. 4월 30일 금요일 밤 10시 나는 혜진이와 함께 여수 바닷가에 나왔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기 전 마지막 밤이었어요. 검은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혜진이는 내 옆에 쪼그려 앉아 모래를 만지작거렸어요. 엄마, 우리 이제 어디로 가요? 나는 혜진이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미안해, 혜진아. 엄마가 너무 못났어.
울음이 먹고 나서 나는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달빛에 비쳐 읽기 시작했어요. 2014년 4월 15일. 오늘 교무실 밖에서 이상한 대화를 들었다. 그 애가 그런 애일 리 없잖아요. 유정이가 시험지를 훔쳤다는 건 말이 안 돼요.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녹음 파일을 찾았습니다. 10년 동안 보관했던 파일이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유정아, 동창회 소식 들었어. 이제는 내가 나설 때가 된 것 같아. 선생님이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당시 난이 어머니가 학교에 준 기부금 장부가 있다는 거였어요. 내일 동창회에 가거든 나를 찾아와. 새벽 1시 혜진이가 잠든 사이 나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기로. 핸드폰을 들어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동창회에 갈 거야. 모든 걸 밝힐 거야. 아침이 밝았습니다. 5월 1일 동창회 날이었어요. 나는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민호가 고등학교 때 선물한 진주 목걸이도 했죠. 엄마 예뻐요. 자신 있게 가세요. 동창회장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녹음 파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회장 앞에 도착했을 때 입구에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혼자 가게 할 수 없어. 우리는 나란히 회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대 위에는 난이가 서 있었죠.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발표가 있어요. 난이가 나를 가리켰습니다. 나는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가며 마이크를 빼앗았죠. 맞아요. 비밀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비밀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나는 핸드폰을 꺼내 스피커에 연결했습니다. 10년 전 그날의 녹음이 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김 선생님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당시의 기부금 장부를 들고 있었죠.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10년 전 한 학생이 억울하게 학교를 떠났습니다. 나는 마이크를 들고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나는 사라진 적 없어요. 늘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10년 만에 받는 인정이었습니다. 5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 동창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난이는 무대 한쪽에서 떨고 있었고 동창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10년 전 저는 김유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졌죠. 김 선생님이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이 서류를 보면 난이 학생의 어머니가 사건 직후 학교에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난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민호가 난이에게 다가갔어요. 왜 그랬어? 왜 유정이를 모함했어? 너는 내 거였어. 유정이만 없었다면. 난이의 남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만해. 이미 끝났어. 나는 난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난이야, 거짓으로는 진실을 이길 수 없어. 그때 혜진이가 회장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집주인 할머니가 집 비우지 않아도 된대요. 민호가 혜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세 사람이 나란히 섰어요. 저는 장민호입니다. 혜진이의 아버지이고 유정이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난이는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아내를 부축해 회장을 빠져나갔어요. 동창회가 끝난 후 우리는 여수 바닷가로 갔습니다. 미안해. 널 믿지 못해서. 이제 됐어.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다시 시작하자. 제대로 된 가족으로. 혜진이가 우리에게 달려왔어요. 엄마, 아빠, 나 배고파요. 저녁을 먹으러 가는 길,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유정 씨, 가게 다시 열 거죠? 힘내세요. 우리가 도울게요.
집으로 돌아와서 짐을 다시 풀었습니다. 혜진이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완전한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민호가 부엌에서 커피를 타왔습니다. 병원을 옮길 거야. 여수중앙병원에 정식으로 지원했어. 서울은? 여기가 내 집이지. 너와 혜진이가 있는 곳이. 새벽 일기를 썼습니다. 5월 1일. 오늘 나는 이름을 되찾았다. 김유정이라는 이름을. 혜진이는 아빠를 얻었고 민호는 딸을 얻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다음 날 아침 불탄 가게 앞에 섰습니다. 다시 지으면 돼. 더 예쁘게. 이번엔 피아노도 놓아요. 그래, 유정꽃다방 다시 열자. 우리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름을 되찾은 날,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5월 15일 토요일 가게 재건 공사가 시작된 지 2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과 보험금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어요. 민호는 여수중앙병원 응급의학과 과장으로 정식 부임했고 매일 퇴근 후 공사 현장에 들러 도왔습니다. 아침 8시 나는 혜진이와 함께 공사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 가게 맞아요? 완전 달라졌어요. 한쪽 구석에는 민호가 고집한 작은 무대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혜진이가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점심시간 민호가 도시락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는 공사 현장 한편에 돗자리를 깔고 앉았어요. 아빠 요리도 잘해요? 병원 당직 설 때 혼자 해먹다 보니 늘었어. 목수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보기 좋네요. 진짜 가족 같아요. 오후 3시 김 선생님과 동창들이 찾아왔습니다. 유정아, 우리도 돕고 싶어. 미안해. 그때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저녁 무렵 나니의 남편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나니가 입힌 피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나니는요? 서울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요. 5월 20일 가게 재개장 날이었습니다. 유정꽃다방이라는 새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개장 시간인 9시가 되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유정 씨, 축하해요. 첫 손님은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처음 가게에 왔던 그 남자였어요. 그동안 제가 보냈던 꽃다발 받으셨죠? 민호 선생님이 부탁하셨어요. 점심시간 민호가 병원 동료들과 함께 왔습니다. 혜진이는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피아노를 연주했어요. 오후 4시 희망 상담센터에 김은숙 원장이 왔습니다. 약속대로 왔어요. 두 번째 기회 찾으셨네요. 저녁 7시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셋은 가게 앞 벤치에 앉았어요. 오늘 정말 좋았어요. 앞으로 매일 이럴 거야. 밤 9시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빠, 내일도 올 거예요? 당연하지. 이제 매일 올 거야. 10시 혜진이가 잠든 후 민호와 나는 거실에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고마워.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줘서. 민호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반지였어요. 다시 시작하자. 제대로 정식으로. 응, 다시 시작하자. 새벽 일기를 썼습니다. 5월 20일. 가게를 다시 열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가족이 되었다. 봄은 늦게 왔지만 확실하게 왔다. 우리 세 사람의 봄. 1년 후 2025년 5월 21일 수요일 아침 6시. 창문을 열자 여수의 따뜻한 바다 내음이 집 안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부엌에서는 민호가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고 혜진이는 아직 곤히 자고 있었죠. 프라이팬에서 계란 지지는 소리, 커피포트에서 물 끓는 소리가 평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나는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작년 가을에 찍은 사진이었어요. 우리 셋이 가게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혜진이는 12살이 되어 한층 성숙해졌고 민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는 얼굴이었어요. 사진 옆에는 혜진이가 그린 가족 그림이 액자에 담겨 있었죠. 더 이상 물음표가 아닌 선명한 아빠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침 7시 민호가 차린 아침상은 소박했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그리고 혜진이가 좋아하는 김구이.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 평범한 대화를 나눴어요. 오늘 병원 수술 있어? 응, 오후에 하나 있어. 그리 어려운 건 아니야. 아빠, 오늘 제 피아노 발표회 올 수 있어요? 당연하지. 아빠가 빠질 수 없지.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 8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유정꽃다방이라는 간판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어요. 1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게가 커졌습니다. 이제는 직원 2명이 함께 일하고 있었고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혜진이의 작은 피아노 공연은 동네의 명물이 되었죠. 가게 한쪽 벽에는 손님들이 남긴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꽃처럼 아름다운 당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셔서 감사해요. 같은 따뜻한 메시지들이었어요. 그 중에는 작년에 왔던 희망상담센터 김은숙 원장님의 메모도 있었죠.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오전 10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난이었어요. 1년 만에 보는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옷차림 대신 수수한 면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진한 화장 대신 맨 얼굴에 가까운 모습이었어요.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의 날카로움과 교만함이 사라지고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죠. 유정아, 오랜만이야. 그녀의 목소리도 차분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창가 자리로 안내했어요. 커피 마실래? 응, 아메리카노로 줘. 커피를 내리는 동안 나니는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벽에 걸린 가족 사진에서 멈췄어요. 행복해 보인다. 응, 행복해. 나니가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편지였어요. 치료받으면서 쓴 거야. 너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 그리고 미안해. 진심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지만 바로 읽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나니의 눈을 마주 보았어요. 이제 괜찮아? 응, 이제야 내가 누군지 알게 된 것 같아.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만 했지 내 것을 만들 생각은 안 했더라. 이제는 달라지려고 해. 나니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가끔 와도 될까? 여기 커피가 맛있더라. 언제든지 와. 나니가 나간 후 나는 그녀가 남긴 편지를 읽었습니다. 10년 전의 진실, 후회,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었어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용서한다는 건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점심시간 민호가 병원에서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이제는 일상이 된 풍경이었어요. 그가 들어서자 가게 안에 여성 손님들이 수군거렸죠.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민호는 인기가 많았습니다. 오늘 혜진이 학교에서 발표회 있다고 했지? 응, 오후 2시에. 갈 수 있어? 당연하지. 수술 일정 조정했어. 우리는 함께 샌드위치를 먹으며 평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가게 이야기, 혜진이 이야기.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그게 가장 소중했어요. 오후 2시 혜진이의 학교 발표회장은 학부모들로 가득했습니다.
혜진이는 무대 중앙에 놓인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아이의 모습이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혜진이가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곡은 엘리제를 위하여. 민호가 처음 가르쳐 준 곡이었죠. 작은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어요.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렬하게. 실수 하나 없는 완벽한 연주였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강당의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민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혜진이가 일어나 인사를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딸이 최고야. 민호가 내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녁 6시 가게로 돌아왔을 때 특별한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과 고등학교 동창들 몇 명이었어요. 그들은 꽃다발과 케이크를 들고 있었죠. 유정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내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이 내가 여수로 온 지 정확히 12년째 되는 날이야. 그리고 우리가 너를 다시 찾은 지 1년째 되는 날이기도 하고,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2013년 5월 21일, 임신 사실을 안고 무작정 여수로 내려왔던 날. 그때는 막막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어요. 동창들이 하나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누구는 이혼 후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누구는 사업 실패 후 다시 일어섰다고, 모두가 각자의 상처와 아픔을 겪었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었어요. 밤 9시 가게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혜진이는 숙제를 하고 있었고 민호는 의학 논문을 읽고 있었어요.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죠. 나는 창가에 서서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작년에 심은 꽃들이 만개에 있었어요. 장미, 수국, 라벤더, 그리고 물망초. 각각의 꽃들이 제 이름을 가지고 피어 있었습니다. 물망초를 보니 10년 전 민호가 처음 고백하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그 꽃말처럼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지만 이제는 우리를 잊지 말자는 약속이 되었죠. 엄마, 이리 와보세요. 혜진이가 불렀습니다. 아이는 큰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이번엔 꽃 그림이었죠. 이 꽃 이름이 뭐예요? 혜진이가 그린 꽃은 특이했습니다. 여러 꽃이 섞인 듯한 모양이었어요. 장미의 화려함, 수국의 풍성함, 라벤더의 은은함, 물망초의 소박함이 모두 담겨 있었죠. 글쎄, 엄마도 모르겠네. 그럼 제가 이름 지어도 돼요? 그럼. 혜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림 아래에 글씨를 썼습니다. 행복꽃. 왜 행복꽃이야? 우리 가족처럼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가 된 꽃이에요. 엄마는 장미처럼 강하고 아빠는 라벤더처럼 따뜻하고 저는 물망초처럼 작지만 잊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행복꽃. 아이의 말에 민호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2살 혜진이가 우리 가족을 꽃으로 표현한 거였어요. 11시 혜진이가 잠든 후 민호와 나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년에 결혼식 올리자. 민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가 되었지만 아직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어요. 혜진이가 중학생 되면? 응, 그때쯤이면 좋겠어. 혜진이가 들러리 서주면 예쁘겠다. 우리는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소박하지만 확실한 계획들이었어요. 가게를 조금 더 확장하는 것, 혜진이의 피아노 교육, 가족여행, 그리고 혹시 모를 둘째 계획까지. 자정, 일기를 쓰기 위해 책상에 앉았습니다. 새 일기장의 첫 페이지였어요. 2025년 5월 21일. 오늘로 여수에 온 지 12년이 되었다. 그때는 도망쳐 온 거였지만
이제는 이곳이 진짜 내 집이다. 혜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민호는 좋은 아빠이자 남편이 되었다. 가게는 번창하고 있고 이웃들과도 잘 지내고 있다. 난이도 용서했고 과거의 상처도 아물었다. 무엇보다 깨달은 게 있다. 이름 없는 꽃은 없다는 것. 모든 꽃은 제 이름을 가지고 있고 제 시간에 핀다는 것. 나도 혜진이도 민호도 심지어 난이도.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이름을 가진 꽃이었다. 상처가 있어도 실패가 있어도 우리는 모두 피어날 가치가 있는 꽃이었다. 이제 다시 시작이 아니라 이어지는 삶이다. 상처는 흉터가 되었고 흉터는 이야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과거를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현재가 온전해졌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보름달이 뜬 밤이었어요. 1년 전과 같은 보름달이었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1년 전에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평화와 감사로 가득했죠. 민호가 뒤에서 내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의 체온이 따뜻하게 전해졌어요. 아직 안 자? 응, 일기 쓰고 있었어. 뭐라고 썼어? 이름 없는 꽃은 없다고. 모든 꽃은 제 시간에 핀다고. 맞아. 우리도 그랬잖아. 10년이 걸렸지만 결국 피어났어. 민호가 내 머리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순간 혜진이가 잠결에 우리를 불렀어요. 엄마, 아빠. 우리는 혜진이 방으로 갔습니다. 아이는 잠꼬대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민호와 나는 혜진이 양옆에 앉아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로 잠든 우리 딸. 이 아이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천사였어요. 새벽 1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는 민호가 잠들어 있었고 건너편 방에서는 혜진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내 삶이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한 삶. 상처투성이었지만 아름다운 삶.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가득한 삶이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나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유정꽃다방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언젠가 혜진이가 자라서 우리의 이야기를 알게 되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사랑은 때로 아프고 때로 오래 걸리지만 진실한 사랑은 결국 제 자리를 찾는다고. 우리 가족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유정이와 민호, 그리고 혜진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온 유정이의 모습이 참 대견하면서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다시 만난 두 사람이 진실을 마주하고 서로를 용서하며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 큰 감동을 주었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아무리 도망치려 해도 진실은 결국 제 자리를 찾아갑니다. 둘째, 용서와 화해는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민호와 유정은 서로를 용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가족은 혈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가족입니다. 인생을 오래 사신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고 오해받는 일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일도 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을요. 유정이처럼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거고 민호처럼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난이처럼 질투와 집착으로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화해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용서받고 싶은 일이 있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이름 없는 꽃은 없다는 유정희의 마지막 말처럼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이름을 가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상처가 있어도 실수가 있어도 우리는 모두 아름다운 꽃입니다. 단지 피는 시기가 다를 뿐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유정희와 민호 같은 사연이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도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용서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조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특히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이나 과거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